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식간에 제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귓가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엄마가 3일 후에 사고로 돌아가신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중얼거리듯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영국 한 여성이 중국인 치유사의 말을 듣고 경악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 사는 29살 린다 데이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런던의 유명한 광고 회사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꽤나 순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 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답니다. 우선 회사에서 중국인 동료 왕쯔란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왕쯔란은 우리 회사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성격과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이미 유명했어요.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다니며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그녀의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동료들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어요. 그녀와 저는 같은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었는데 서로의 아이디어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면 왕쯔란은 항상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매일같이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프로젝트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던 중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로 한국인 지사장 김승혁의 부임이었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의 존재감이 남달랐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김승혁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수재였다고 해요. 한국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위기관리와 갈등 중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우리 회사의 영국 지사를 이끌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이었답니다. 마치 삼성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가 영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어라이벌에 투자한 것처럼 우리 회사도 김승혁을 통해 영국 시장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자 했어요. 회사는 그의 경험과 능력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저와 왕쯔란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우리는 대형 전자제품 회사의 새로운 스마트홈 기기 광고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홈 기기가 나무와 식물로 둘러싸인 모습을 표현했고 기기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담았어요. 특히나 이런 컨셉트는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에서 영감을 받았죠. 삼성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재활용 소재로 만든 무대를 선보인 것과 제품, 패키지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참고했거든요. 또한 삼성의 비스포크, 가전 라인이 집 안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스마트홈 기기도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답니다. 회의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왕쯔란이 갑자기 제 디자인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 디자인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죠. 고객들은 실제 제품의 기능을 보고 싶어 할 거라며 이런 환상적인 이미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답니다. 왕쯔란은 계속해서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광고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과 기술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면서 그게 소비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라고 강조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쯔란은 자신의 디자인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메탈릭 톤으로 미래적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아니면 좌절감인지 아니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제 아이디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 동시에 왕쯔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짜증이 났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손끝이 떨리는 게 느껴지면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책상 위에 커피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인해 실수로 커피를 쏟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제 하얀 블라우스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디자인 시안들 위로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채로 휴지를 찾아 헤맸답니다. 그 순간 왕질 안에 차가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짜증이 느껴졌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기며 겨우 목소리를 짜내 팀장에게 몸이 좋지 않아 먼저 퇴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동료들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커피로 얼룩진 블라우스를 감추려 재킷을 여미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참담했답니다. 로비에 도착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런던의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죠.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수록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이 복잡한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옆 오래된 나무 벤치에서 한 중년의 동양 여성이 흐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서 말을 거니 그녀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이 중병에 걸렸다고 말하더군요. 의사들도 손을 놓은 상태라고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런던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치유사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죠. 치유사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걸까 아니면 심리 치료를 말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광둥어로 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어느새 한 중년 여성이 우리 옆에 서 있었죠.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자신이 노팅힐에 있는 치유사를 잘 알고 있다고 했죠.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경계심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치유사를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서 흐느끼는 여성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동정심과 경계심이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게 되었어요. 회색 벽돌 건물들 사이로 난 길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발걸음마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걷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옆에서 흐느끼는 여성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음이 느껴졌죠.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치유사의 거처에 도착했고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시대 건물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순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렬한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둑한 실내, 깜빡이는 촛불, 벽에 걸린 신비로운 그림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힐끗거리며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내디뎠죠. 치유사로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고 어쩐지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답니다. 그는 우리를 낮은 탁자 주변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치유사는 먼저 처음 만난 여성을 향해 시선을 돌렸죠.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지더니 입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치유사는 그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저 역시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치유사의 시선이 우리를 안내해준 두 번째 여성에게로 향했어요.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사가 그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최근 큰 고민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치유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결혼 생활 문제와 숨겨진 질병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결국 그녀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치유사가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의 비밀을 그토록 정확히 알 수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앞서 느꼈던 안도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공포와 불안이 몰려왔죠. 제 차례가 오면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생각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갈등과 프로젝트의 부담 그리고
최근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떠올랐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그러나 치유사의 다음 말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이었답니다. 제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제 엄마가 3일 뒤에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사에서의 걱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엄마에 대한 공포와 불안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엄마가 3일 후에 사고로 돌아가신다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중얼거리듯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유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죠. 그는 제게 귀중품에 축복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갑, 귀금속, 현금 등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고 했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만 엄마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사기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엄마가 정말 위험하다면,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거든요.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도 제 머릿속의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죠.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답니다. 이게 정말 사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엄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3년 동안 엄마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오늘의 불안함이 섞이면서 그날의 기억들도 선명하게 떠올랐답니다. 저와 저의 예전 남자친구인 톰, 그리고 엄마까지 우리 셋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그날 말이에요. 톰의 격앙된 목소리, 엄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느낌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전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인 톰은 보수당 지지자라서 EU 탈퇴 브렉시트를 열렬히 지지했어요. 반면 제 엄마는 노동당 지지자로 EU 잔류를 주장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정치적 의견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톰의 주장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톰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엄마와 톰 사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톰을 말리려 했지만 그럴수록 우리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톰을 사랑했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의 잘못된 점들을 눈감아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강경하게 톰과의 관계를 반대하셨답니다. 결국 최후 통첩이 왔죠. 엄마는 그 사람이냐, 가족이냐를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톰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에서 실망감이 가득한 걸 보았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의 반대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연락을 끊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톰과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의 극단적인 성향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엄마가 더 원망스러웠답니다. 소중했던 톰과의 이별이 엄마의 극단적 성격 때문에 벌어졌다고 스스로가 세뇌된 건지 엄마가 정말 싫어졌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게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죄어들었어요. 만약 정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죠. 복잡한 감정을 안고 회사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어요. 승혁이 저와 왕쯔란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홈 기기 광고 캠페인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부여한 거예요. 그 순간 엄마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밀려났죠. 승혁이 저와 왕쯔란에게 함께 중요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저는 정말 놀랐답니다. 승혁이 저와 왕쯔란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홈 기기 광고 캠페인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왕쯔란과 저를 한 팀으로 만든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환경 친화적인 광고 컨셉을 제안했을 때 왕쯔란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답니다. 왜 이렇게 왕쯔란은 나를 싫어하고
내 말에 다 아니라고만 말하는 걸까? 마음 깊은 곳부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에 제이슨이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커피 머신 앞에서 만난 제이슨은 왕쯔란의 과거에 대해 속삭이듯 제게 말해주었죠. 제이슨의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꽉 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왕쯔란의 가족이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때 영국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홍콩이 반환될 때 홍콩 핵심 엘리트 5만 명에게만 영국 시민권 혜택이 주어졌지만 왕쯔란은 가난하고 그럴듯한 배경이 없어서 영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중국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영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영국인을 보면 알 수 없는 부러움과 질투 때문에 그녀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더 날카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제이슨의 이야기를 듣고 자리로 돌아와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왕쯔란의 행동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트라우마와 자격지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예민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지 생각이 들었고 또 업무적으로도 삼성의 우수성은 명확한데 그녀의 고집으로 화웨이와 중국을 고집하다간 프로젝트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죠. 고민 끝에 저는 승혁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승혁의 합리적이고 뛰어난 중재 능력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긴장된 마음으로 지사장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마자 넓은 사무실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웅장한 책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승혁 지사장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그분의 실루엣이 더욱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승혁은 제 고민을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입을 열어 두 사람의 다른 배경을 강점으로 삼아 삼성의 기술력과 중국 시장의 특성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처럼 중국 시장에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냈죠. 또한 한국의 빠른 배송 시스템인 쿠팡, 로켓 배송을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 맞게 최적화하는 방안도 언급했답니다. 승혁은 이어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설명해줬어요.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중국 문화와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이런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들으며 저는 그분의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왕쯔란과의 대화에서 계속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듣던 승혁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그의 또렷한 이목구비와 부드러운 미소가 어우러져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거든요. 승혁은 갈등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승혁의 말을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승혁의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았죠. 지적인 대화, 따뜻한 미소, 그리고 리더십 있는 모습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승혁의 개인 비서 올리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죠. 170cm가 넘는 모델 같은 키에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를 보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답니다. 올리비아는 저와 승혁의 대화를 끊고 내일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저와 승혁의 중요한 대화가 방해받는 것 같아 속이 상했고 동시에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올리비아가 승혁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알 수 없는 질투심이 솟구쳤죠. 문득 나도 왕쯔란과 매일 다투는 것보다 올리비아처럼 승혁 같은 젠틀한 사람과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승혁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대화가 길어지자 승혁은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나가서 같이 식사나 같이 하자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승혁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이 밀려왔어요. 직장 상사와의 시간이라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커졌죠. 한식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참기름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승혁은 자연스럽게 메뉴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답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승혁은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에 오색 채소가 오행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부터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좋다는 얘기까지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동시에 승혁의 넓은 식견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제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자 승혁은 식사가
자신의 어머니 제안이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듣자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엄마와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엄마와의 문제에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승혁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승혁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제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며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어진 승혁의 말에 저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승혁은 저의 엄마가 최근에 사기를 당할 뻔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승혁의 표정을 살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고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 순간 3년간의 단절, 마지막 다툼의 기억, 그리고 엄마가 겪으셨던 사기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승혁의 다음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저의 마음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하며 승혁에게 어떻게 제 어머니의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답변이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죠. 승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 회사로 오는 길에 우연히 한 여성을 발견했다고 했고 그 여성은 울면서 어딘가로 급하게 가고 있었답니다. 엄마는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돈과 귀금속을 들고 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기꾼들의 수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3일 안에 죽게 된다고 어머니를 속이고 딸을 살리려면 현금과 귀금속에 축복을 넣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때 승혁이 즉시 이것이 금융범죄임을 직감하고 제 어머니를 구해주셨다고 합니다. 승혁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승혁이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여성의 딸이 자신의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승혁의 말에 의하면 엄마는 저와 연락을 하지 않고 계셨지만 매일 아침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들이 제가 3일 안에 죽는다고 하자 어머니께서는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돈을 들고 그들에게 주려고 가셨던 거였어요. 중국어와 광둥어를 섞어 쓰는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중이었어요. 이를 우연히 승혁이 발견하고 막아주었다는 사실의 안도감과 함께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믿을 수 없는 놀라움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 그리고 승혁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저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때 승혁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걸 느꼈답니다. 이내 승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도 과거에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이 있어서 아버지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몇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승혁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죠.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회복하셨고 그 이후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요. 승혁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그의 경험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러자 승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 어머니와 화해하는 게 어떨지 제안했죠. 그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과연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게다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막막했죠. 그동안 저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더구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제가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 때 엄마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계셨다니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았죠.
엄마와의 마지막 다툼, 그때의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이런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화해를 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답니다. 게다가 엄마가 사기를 당할 뻔하셨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자책감도 들었죠.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승혁과의 식사가 마무리되었고 많은 생각을 안고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쯔란이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프로젝트 방향을 바꾸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가운데 왕쯔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고 클라이언트의 얼굴에 깃든 불만의 기색을 보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클라이언트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우리 팀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고 왕쯔란과 저의 의견 차이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승혁이 회의실에 들어왔고 그의 등장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묘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죠. 승혁은 먼저 클라이언트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우리 팀의 내부 소통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승혁은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노사 갈등, 중재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 성공 사례를 들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양측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갔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의 상황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겼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어서 승혁은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들었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 후에는 저와 왕쯔란의 의견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우리 각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어서 승혁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과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절묘하게 융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고 이는 모든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IT 기술과 중국의 마케팅 전략을 결합한 아이디어는 클라이언트의 눈빛을 반짝이게 만들었답니다. 그의 중재 능력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어요. 승혁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승혁의 중재 능력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은 저는 문득 엄마와의 오래된 갈등이 떠올라 그때 승혁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답니다. 그의 눈빛에서 따뜻한 관심이 느껴졌죠. 승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난번에 언급했던 엄마와의 화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엄마와의 갈등은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싶었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승혁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미소를 보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 담긴 의미를 승혁이 알아챘는지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승혁은 세심하게 저와 엄마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중립적인 장소 선정과 편안한 분위기 조성 등 그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런 노력들이 제게 용기를 주었답니다. 엄마를 만나는 날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승혁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죠. 그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리더십 아래 엄마와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침묵을 깨고 승혁의 적절한 질문과 중재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자신의 독단적인 태도를 인정하며 사과했고 저 역시 고집스러웠던 점을 인정하며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승혁의 중재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답니다. 그동안 이 간단한 걸 왜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들었어요. 엄마와 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갈등이 얼마나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달았죠. 엄마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이렇게 간단한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왜 그리 오랫동안 끌어왔는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우리 모녀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준 승혁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이런 화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승혁은 마치 천사처럼 우리 사이에 나타나 오랜 갈등의 매듭을 풀어주었죠.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 승혁을 향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더 깊고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지혜로움과 따뜻함 그리고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 점점 더 끌리게 되었어요. 심지어 엄마도 통화에서 승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자주 했어요. 엄마는 승혁이 제게 딱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 말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승혁에 대한 감정이 더욱 확실해지는 걸 깨달았답니다. 이제 저는 밝은 미래를 그려보고 있어요. 가족 관계와 직장 생활이 좋아졌고 승혁과의 관계도 기대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승혁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중재 능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답니다. 이제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승혁의 뛰어난 중재 능력으로 영국인 모녀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뿌듯하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정막을 가르는 날카로운 딩동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클릭하니 화면을 가득 채운 장문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면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란 걸 직감했어요. 여기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서 이메일을 열어보고 기겁하는 여직원이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다국적 기업에서 브랜딩 총괄을 맡고 있는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맨해튼 한복판의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마천루. 그 안에 자리 잡은 우리 다국적 회사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온갖 언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리고 세계 각국의 향신료, 냄새가 사무실을 떠돌았죠. 이 다양성 속에서도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두 동료가 있었어요. 중국 출신의 왕쯔이는 항상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꽉 채울 만큼 우렁찼고 말할 때마다 손짓이 과감했죠. 게다가 왕쯔이의 아이디어는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회사 팔로워가 하룻밤새 2배로 늘어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과 동화되어 숨어버리는 거였죠. 작년 여름, 그녀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캠페인이 경쟁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휘말렸을 때가 떠오르네요. 왕쯔이는 마치 애초에 그 아이디어를 낸 적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결국 제가 변호사들과 밤을 새워가며 합의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반면 일본인 타카시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했고 오전 9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컴퓨터를 켰죠. 타카시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마치 예술 작품같이 완벽하고 글씨 하나, 그래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타카시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자기 일만 끝내고 나면 다른 사람 일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 전날 팀원 중 한 명이 독감으로 쓰러졌고 모두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타카시만 그냥 퇴근해 버린 적도 있었죠. 결국 우리는 타카시의 완벽한 보고서를 옆에 두고도 밤새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타카시의 뛰어난 업무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완벽주의자인 그가 조금만 더 팀을 위해 시간을 내줬다면 우리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유정이라는 한국인 직원도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그녀는 마치 잡지 표지 모델 같았습니다. 긴 생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일했죠. 유정의 책상에는 언제나 베이커리에서 산 빵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유정은 인사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브랜딩 팀과는 업무적으로 겹치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점심시간마다 근처 베이커리에 들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때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자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큰 사건이 찾아왔답니다. 어느 날 왕쯔이가 또 한 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한국 기업과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중요한 조항을 누락시켜 이 실수로 인해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게다가 왕쯔이는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무팀과 상의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악화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던 거죠. 그때 갑자기 고위 임원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CEO와 아시아 지역 담당 이사가 저를 불러 한국으로 가서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회사 브랜딩 총괄로서 제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긴 거였어요. 처음에는 왕쯔이의 잘못으로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것이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 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사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왕쯔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타카시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고 있었답니다. 반면 유정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인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때는 미처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제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한국행이 결정되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여정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짐을 꾸리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중요한 협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맛있어 보이는 한국 음식, K-팝 아이돌들의 화려한 무대 영상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이번 기회에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도 배워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제가 맡은 임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와닿았죠.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 한국 기업 문화와 에티켓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인사말부터 시작해 비즈니스 매너까지 열심히 익혔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며 연습하다 보니 옆자리 승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윽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짐을 찾아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에 취해 있는데 연이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항 한편에서 경쾌한 드럼 소리가 나길래 가보니 긴 갈색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한 예쁘장한 젊은 여성이 드럼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그녀의 외모 때문에 눈길이 갔지만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그녀의 실력에 매료되고 말았죠. 가녀린 팔과 섬세해 보이는 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연주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녀의 손놀림이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특이 드럼을 치고 심벌즈를 스치는 모습이 마치 우아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그녀의 연주는 단순한 비트를 넘어서 있었어요. 복잡한 리듬 패턴과 다이내믹한 볼륨 변화로 마치 전문 뮤지션의 공연을 보는 듯했답니다. 특히 그녀의 더블 베이스 드럼 기술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하이힐을 신은 듯한 가느다란 발이 마치 독립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미국의 유명 드러머 마이크 포트니가 떠올랐죠. 심지어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모두 감탄사를 연발하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광경에 완전히 매료된 저는 옆에 있던 한국 사람에게 저 연주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웃으며 그저 일반인이고 여기서 종종 연주하는 분이라고 대답해 주었죠.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실력은 분명 프로 수준이었거든요. 그녀의 연주를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참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장한 외모의 여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워풀하고 숙련된 드럼 연주 실력을 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된 매력이 공존할 수 있다니 한국인들의 다재다능함에 새삼 감탄했답니다.
드럼 연주에 완전히 빠져있던 저를 현실로 끌어온 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젊은 남성과의 눈 맞춤이었어요. 그가 바로 제가 방문할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게다가 강우 이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에 저는 갑자기 긴장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둘러 그를 따라 차에 올랐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여주던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오히려 한국 강남의 건물들은 뉴욕보다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냈고 도로는 더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그리고 대형 법률 사무소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정말 한국에 온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들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상징하는 듯 너무나 뛰어난 화질과 선명도를 자랑해서 마치 광고 속 인물이 스크린에서 튀어나와 저에게 말을 걸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세계 트렌드 국가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흥분도 잠시 한국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밝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는 대조적으로 직원들의 표정은 무거웠고 공기는 팽팽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느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까지 보았던 서울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저는 심각한 비즈니스 현실과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고 앞으로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울지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험난했어요. 한국 기업 측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이틀 만에 25%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주요 파트너사 세 곳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약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다들 영어를 잘해서 언어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죠. 제가 미국식으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2시간의 긴장된 회의 후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왕쯔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나서야 그녀가 받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녀의 해명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쯔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비안, 당신이 무능해서 생긴 일 아닌가요? 내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쯔이가 갑자기 중국어로 뭔가를 중얼거리더니 이어서 말했죠. 어차피 우리 중국이 곧 세계를 지배할 텐데 이런 작은 실수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중국의 발전에 걸림돌일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왕쯔이의 중국 우월주의적 발언에 충격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녀가 이 사태를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왕쯔이에게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 문득 머릿속에 유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졌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저는 현재 상황과 왕쯔이와의 통화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유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비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 순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유정의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저와 유정은 전화와 영상회의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전략을 세웠어요. 그녀는 밤새 저와 전화하고 화상회의를 하며 한국 기업과의 소통 전략을 세웠죠. 새벽 3시, 4시까지 이어지는 회의에도 유정은 시차 때문에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그런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했죠. 여기서 제가 더 충격을 받은 점은 유정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비공식적으로 몰래 저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회사에서는 제가 문제를 해결하러 한국에 갔는데
만약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면 제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정의 이런 세심한 배려심에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담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유정의 뛰어난 능력을 발견하고 정말 기겁할 정도였어요. 그녀는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순식간에 정리하고 분석하는 놀라운 엑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죠. 게다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세련되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의 디자인, 색상 선택, 글꼴 배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심지어 애니메이션 효과까지 적절히 사용해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유정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면서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인사부서에 있으면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유정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컴퓨터 활용 능력과 행정 처리 능력은 업무 능력 중에 기본이라고 해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오히려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며 겸손한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다 못해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유정의 능력이 이미 제가 본 그 어느 직원보다도 뛰어났는데 이게 평균적인 수준이라니요. 만약 이게 겸손한 정도라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답니다. 마치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직장 문화가 얼마나 경쟁적이고 높은 수준인지를 실감하게 된 거죠. 이어서 유정은 계속해서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예절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한국식 인사법부터 명함을 주고받는 방식, 심지어 술자리 에티켓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회의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저는 유정이 준비해준 자료로 한국 기업 임원들 앞에 섰어요. 한국식 인사를 시작으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우리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죠. 다행히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에 유정이 선택한 음악이 센스 있게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유정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한국 기업 임원들 앞에서 완벽한 발표를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유정이 제안했던 법률적인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다룬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의 김 부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짚어냈는지 놀랍다고 하셨죠. 그러자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정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회사의 한국인 직원 유정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제 말에 임원들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그들은 유정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어요.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난 후 저는 한국 회사의 강우 차장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고급 한식당이었죠. 강우 차장님은 제 발표를 다시 한번 칭찬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유정이라는 분에 대해 우리 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고 뛰어난 인재라 생각하고 심지어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유정 같은 좋은 동료라면 어디서든 탐낼 것 같다 생각하면서도 유정과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변에서 TV를 보면서 쑥덕쑥덕하는 소리가 났죠. 강우 차장과 저는 식당 한쪽에 있던 TV 뉴스를 보게 됐고 거기에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관한 뉴스가 나왔어요. 강우 차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홍명보 감독은 원래 최종 감독 후보 45명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감독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이 때문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들으며 저는 문득 유정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다던 그녀의 말이 기억이 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정의 놀라운 능력과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그녀가 겪었을 어려움들까지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결심이 섰죠. 이번 기회에 유정의 능력을 회사에 제대로 알리고
그녀가 미국 회사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유정이 자주 언급했던 유명 베이커리 성심당에 들렀어요. 그녀가 좋아한다던 튀김 소보로와 부추빵을 한 알음 사들고 공항으로 향했죠. 이렇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한국 출장이 단순히 업무적인 성공을 넘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결국 유정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미국 회사에 도착했고 저를 처음으로 맞이한 건 왕쯔이의 징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컸기에 결국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때문에 감봉까지 고려됐었다고 했죠. 물론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그 소식을 듣자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그저 폭풍 전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책상에 놓인 편지 한 통이 저를 더 큰 충격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죠.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편지는 바로 유정의 사직서였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유정이 갑자기 사직을 했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마치 산소가 부족한 높은 산 정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왕쯔이의 징계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유정의 사직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었거든요.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업무 처리, 유정과의 협력, 그리고 그녀를 위해 준비한 성심당 빵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 컴퓨터에서 딩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이메일을 열어보니 발신자는 바로 유정이었죠. 화면 가득 채운 장문의 이메일을 보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유정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거든요. 그녀는 서울대 음대 작곡과 출신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재능과 열정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결국 그 꿈을 접어야만 했다고 해요. 졸업 후 부모님의 제안으로 국내 대기업에 취업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대요. 음대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막상 취업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녀의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전공을 문제 삼았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유정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희 미국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대요.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녀의 전공에 관계없이 그녀의 능력을 알아봐 주었고 그렇게 유정은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음악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제가 한국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했던 그 감동적인 배경음악이 바로 유정이 작곡한 곡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치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정은 이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보았던 그 뛰어난 드럼 연주자가 바로 그녀의 언니였다는 거예요. 유정의 언니는 현재 유명 재즈 밴드의 드러머로 활동 중이며 가끔 공항에서 즉흥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그날 본 연주자의 모습과 유정의 얼굴이 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며 저는 마치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유정 가족의 음악적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유정이 왜 그토록 뛰어난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유정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번 출장을 통해 직접 경험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음악적 재능부터 뛰어난 업무 능력, 그리고 남을 돕는 협조성까지 한국 사람의 다재다능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유정과 그녀의 언니가 보여준 음악적 재능, 한국 회사 직원들의 전문성과 열정, 그리고 유정이 보여준 헌신적인 도움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처럼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일본인들처럼 자기 일만 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들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면서도 동료들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국민성이 한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회사에 유정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회사에서 잃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쉬웠죠.
하지만 이내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꿈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히 떠나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어요. 유정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고 싶다고요. 그녀의 음악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한국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될 것 같았어요. 유정의 이메일을 읽고 난 후 저는 그녀를 돕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유정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회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즉시 마케팅팀과 연락을 취했어요. 마케팅팀에서는 처음에 무명의 작곡가의 곡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지만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고 그 음악의 힘을 강조하자 마침내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정의 음악이 들어간 새 광고가 출시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광고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광고 속 음악에 매료되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음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먼저 유튜브에서 광고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란은 순식간에 음악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죠. 이 음악 누가 만든 거야? 천재 아냐? 광고보다 음악이 더 좋은데. 풀 버전. 언제 나와요? 같은 반응이 쏟아졌어요. 트위터에서는 샤비음악 뭐야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광고 영상을 공유하며 음악에 대한 감상을 나눴죠.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유정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한 듯하면서도 장난기 섞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 음악을 마음대로 유출했으니 기밀 유출죄로 왕쯔이처럼 정직 처분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을 던졌죠. 그녀가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분명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배꼽을 잡고 웃다 보니 눈물까지 나왔습니다. 유정의 농담은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한 번에 떠올리게 했거든요. 왕쯔이의 실수와 한국에서의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유정은 정직이 아니라 특별 승진감이라며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정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마치 그때 한국에서 밤새 일하며 나눴던 대화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이 농담 하나로 우리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함께 극복한 동료의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우리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이 이 짧은 대화 속에 모두 담겨 있었죠. 웃음이 잦아들면서 저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유정과 나눈 이 작은 농담이 우리가 함께 이뤄낸 큰 성공만큼이나 소중하게 느껴졌답니다. 다음 달에는 유정을 만나러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이번 여행은 처음 한국에 출장 갔을 때와는 당연히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번에는 유정과 그녀가 좋아하던 그 베이커리 성심당도 같이 가고 한국의 유명한 곳도 둘러보면서 우정을 쌓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위기를 극복하고 진한 우정을 나누는 비비안과 유정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